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는 무려 40년 동안 주변에서 미친 늙은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한 인물의 치열한 기록입니다. 네,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내 자신의 소름 돋는 예견을 적중시켜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인물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승만이라는 인물의 행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무장투쟁이 대세이던 시절에 철저히 외면받았던 이 외교 독립론이 어떻게 역사의 판도를 뒤집었는지 그 자료들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보통 식민지 해방,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그 만주벌판에서 막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무장투쟁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전장을 서구 열강의 지도자들 책상 위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서 당시의 냉혹한 통계나 국제 정세를 아주 정확히 읽었다는 거네요. 자료에 나오는 당시 통계를 보면 현실이 정말 암담하긴 합니다. 당시 일본군이 무려 700만 명이었거든요. 반면에 우리 독립군은 다 합쳐도 한 5천 명 남짓이었습니다. 와, 잠깐만요. 700만 대 5천여. 이건 뭐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청산리 대첩 승리 직후에 벌어진 간도찬변의 그 비극적인 교환비를 보면 그가 왜 무장투쟁 대신 외교를 택했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기록을 보면 일본군 한 명이 전사할 때 네. 일제가 그 보복으로 민간인 100명을 학살하고 집 2,500채를 불태웠다고 하거든요. 세상에 100명씩이나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군사력이 밀린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네요. 약간 그 체스 게임으로 치면 말의 개수가 100배나 차이 나는데 거기서 정면 승부를 하다가는 오히려 힘없는 백성들만 몰살당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체스판을 아예 뒤엎어버리고 강대국들을 새로운 판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근데 나라를 빼앗긴 무국적자잖아요. 무슨 수로 강대국들을 체스판에 안 치나요? 뭐 아무도 안 만나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가 꺼낸 첫 번째 카드가 바로 국제 여론전이었습니다. 당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역이용해서 강대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이슈를 만들고자 했죠. 이슈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비밀 편지로 대규모 집회를 건의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거고요. 아하. 이후에 스코필드 선교사의 사진을 활용해서 일제 만행을 전 세계 언론에 막 뿌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미국판 3.1운동을 연 것도 다 그런 여론전의 연장선이었군요. 그 후에 상이 임시정부로 갈 때 시신으로 위장해서 관에 숨어 밀항했다는 대목은 와, 정말 목숨을 건 행보였네요. 네, 정말 극적이죠. 그렇게 임시 대통령까지 됐지만 결국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무장투쟁파와의 노선 차이 때문에 거의 밀려나듯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구미위원회를 세우게 되죠. 술칠이 겉보기에는 최전선을 버리고 도망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엄청 뼈아픈 후퇴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도피 같아 보였던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미국 정계를 파고들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선견지명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선견지명이라면 그 유명한 예언 말씀이신가요? 그 미국 50개 주를 돌면서 언젠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조국 독립에 미쳐서 헛소리하는 미친 늙은이라고 엄청난 조롱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일본의 팽창주의가 필연적으로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분석을 바탕으로 나온 책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군요. 네, 그 책을 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조차 너무나 진실인 것이 두렵다고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기록에 명시된 대로 책 출간 불과 5개월 뒤인 1941년에 네. 진짜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하루아침에 정신 나간 노인의 헛소리가 적군의 심리를 완벽히 분석한 최고의 전력서로 둔갑한 거잖아요. 이 책이 미군의 필독서가 됐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이름 모를 식민지의 망명객이 아니게 된 거죠. 미국의 최대 적국인 일본을 가장 잘하는 전략가로 격상된 겁니다. 완전히 입지가 달라졌네요. 그렇죠. 이 엄청난 발언권을 지렛대 삼아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아주 집요하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베트한테 보낸 편지들이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내 예언이 맞았지?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 이런 엄청난 외교적 무기였던 거군요. 세계 외교사에서 정말 가장 극적인 순간이네요. 빙고.
그 지렛대의 결과가 바로 카이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전 세계의 식민지가 100여 개가 넘었는데 오직 한국만이 콕 집어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시켜주겠다는 명문화된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와, 100여 개 중에서 유일하다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하와이 남녀공학 학교 설립부터 원자폭탄 투하, 그리고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결국 40년 동안 밀어붙인 이 친미 외교 전략이 여론과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움직여서 불가능해 보였던 독립의 문을 연 거네요. 네, 무력이 없는 약소국이 어떻게 정보와 지정학적 통찰을 무기 삼아서 그 냉혹한 제국주의 시대의 체스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보여준 아주 치열한 외교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록들을 쭉 파고들다 보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40년 동안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싸워야 했다면 끝까지 자신의 전략을 물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흔히 총칼의 전쟁으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군사력보다 정보와 내러티브가 곧 무기가 되는 오늘날의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과연 우리의 체스판에서는 누가 말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총성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인 한 통의 편지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만의 체스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